회장님,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수원 전통시장 상인 할머니가 60대 중반 정은표 회장 앞에 버섯전을 놓았습니다. 화해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30대 중반 이지수, 그 철거 반대 운동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버섯 알레르기가 심해서 못 먹어요. 근데 팽이버섯 요리는 괜찮아요. 그 순간 정은표 회장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유괴당한 딸 정서연도 똑같은 증상이었거든요. 모든 버섯은 발진과 호흡곤란이 오는데 유독 팽이버섯만 먹을 수 있었던 아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 박준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DNA 검사 다시 해. 도대체 왜 이 여자는 오래전 사라진 딸과 똑같은 희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첫 번째 DNA 검사는 불일치가 나온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수원 구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5층 고층 빌딩 회장실. 정은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낡은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가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만 남은 장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비서실장 박준열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원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가 오후 2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준열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20년 넘게 정은표 회장의 오른팔로 일해온 그는 회장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정은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마지막 사업이 될 거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은표 회장은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수원 구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허름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5살이던 딸 정서연이 유괴당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몇 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정은표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감정을 버리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냉정한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과거의 아픔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키자, 강제 철거, 반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정은표 회장의 차가 도착하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준열 비서실장이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시위대가 좀 많습니다만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런 반대 시위는 익숙했습니다. 언제나 처음엔 반대하다가도 결국엔 합리적인 보상 안에 설득되곤 했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5명의 주민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젊어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수라고 합니다. 수원 구도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이자 청년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지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순간 이지수의 눈빛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내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은표입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준열 비서실장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개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최첨단 복합상업시설과 고급 오피스텔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 거주 주민들에게는 우선 입주권과 충분한 보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지수가 서류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그럴듯한 그림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이지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재개발이 되면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보상금 받아봤자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들어설 오피스텔 가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지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의 인터뷰 기록, 시장 상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사진들까지. 이 골목에는 한국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처음 정착해서 만든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우물은 70년 넘게 주민들의 식수원이었고요. 이런 역사와 공동체를 어떻게 첨단 건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까? 정은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지수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이 동네는 단지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였지만 이지수의 눈에 비친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박준열 비서실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오랜 시간 대화하셨으니 간단히 다과라도 드시면서 쉬어가시죠. 이지수를 비롯한 주민 대표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수의 열정적인 주장들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그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의 장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회장실에서 수원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이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지? 정은표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열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예정 구역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나? 이지수입니다. 그 여자가 쪽방촌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모아서 철거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준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네. 차를 준비해주게. 박준열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까지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겠어.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수원 구도심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가까워지자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지키자.
강제 철거 절대 반대, 구호 소리가 오후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은표 회장은 천막이 쳐진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한쪽에서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이지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현장에서 나가. 안 그러면 다칠 줄 알아. 그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시위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불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중 한 명이 이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순간 다른 남자가 이지수를 세게 밀쳤습니다. 이지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쌓여있던 철제 비계 파이프에 부딪혔습니다. 이지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당장 멈춰. 정은표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정은표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정은표 회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설명해봐. 이게 무슨 짓인가?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쓰러진 이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지수는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지수의 블라우스가 비계에 걸려 옆구리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노출된 피부에 고정되었습니다. 갈비뼈 바로 위쪽에 선명한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맹장 수술 흉터보다 훨씬 위쪽에 위치한 특이한 형태의 흉터였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딸 정서연이 4살 때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가 특별한 이유로 일반적인 위치보다 위쪽을 절개했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었죠. 아이의 맹장 위치가 조금 특이해서 일반적인 절개 위치보다 위쪽으로 수술했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수의 몸에 있는 흉터는 정확히 그 위치였습니다. 이건 정은표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지수는 재빨리 찢어진 옷을 여미며 정은표 회장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일 아닙니까? 이런 폭력으로 우리를 쫓아내려고. 아니야, 절대 아니네. 정은표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런 짓을 시킨 적이 없어. 하지만 이지수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당신네 회사 사람들이 한 짓이잖아요. 이지수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간. 하지만 그 위치, 그 형태, 모든 것이 정서연의 흉터와 일치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말해. 정은표 회장이 다그쳤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빨리 말 안 해. 마침내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열 비서실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주민들. 특히 이지수라는 여자를 좀 겁주라고 하셨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오른팔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당장 이 현장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정은표 회장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현장을 떠난 후 정은표 회장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사로 가게.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4살 때 맹장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찍은 딸 정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그 옆구리 부분에 보이는 거즈로 덮인 수술 부위. 정은표 회장은 방금 본 이지수의 흉터와 사진 속 딸의 수술 위치를 머릿속으로 겹쳐봤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수술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 여자를 더 알아봐야 해. 회사에 도착한 정은표 회장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자마자 정은표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서연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경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유괴신고 접수일, 당시 딸의 나이, 실종 장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정서연의 의료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4세 때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 환자의 맹장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부에 위치하여 절개 부위를 우측 늑골 하단으로 조정함. 특이사항으로 기록. 정은표 회장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지수의 흉터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휴대폰을 들어 박준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몇 분 후 박준열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현장에 사람을 보냈다지. 정은표 회장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준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회장님, 주민들의 시위가 너무 격렬해져서. 현장 관리 차원에서 현장 관리. 정은표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폭력배를 보내서 여자를 위협하는 게 현장 관리인가? 박준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자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네.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준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은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주게.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자세히. 박준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수요. 왜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주게. 정은표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열이 나간 후 정은표 회장은 다시 서류철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은표는 딸을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정서연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모래성 만들었어요. 딸이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네. 정은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검토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10분 정도였을 겁니다.
정은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양복 입은 남자가 그 아이 손잡고 저쪽으로 갔던데요. 그 순간 정은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고 유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집 전화로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준비하십시오. 3억 원, 48시간 내로.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은표와 아내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모아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유괴범에게 애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꼭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유괴범은 냉정했습니다. 48시간, 그게 끝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은 돈을 지정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유괴범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서연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점점 흐지부지 되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3년을 더 버티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이를 찾지 못해 미안해.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열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이지수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지수, 현재 35세, 수원 구도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청년 주거권 운동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정은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안 세빛 보육원 출신, 발견 당시 나이 추정 5세, 발견 일자는 정은표 회장의 눈이 날짜에 고정되었습니다. 딸이 유괴된 지 닷새 후였습니다. 발견 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원, 바로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는 경미한 탈수 증세, 외상 없음, 의사소통 곤란, 신원 확인 불가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육원 입소 후 건강검진에서 특이사항으로 버섯류 알레르기 확인, 단 팽이버섯은 섭취 가능. 정은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정서연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먹게 된 표고버섯에 심한 발진과 호흡곤란을 일으켰지만 팽이버섯만은 먹을 수 있었던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의사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모든 버섯에 반응하거나 특정 버섯에만 반응하는데 팽이버섯만 괜찮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수술 흔적 확인됨, 우측 복부 상단에 맹장 수술로 추정되는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나이, 발견 시기, 발견 장소, 알레르기, 수술 흉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열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네. 이지수와 나의 DNA를 비교해 주게. 박준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냥 확인하고 싶네. 가능한 한 빨리 조용히 진행해 주게. 정은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열은 정은표 회장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회의 자리를 만들어 이지수의 사용한 물컵을 은밀히 확보했습니다. 샘플들은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 전문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서류를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또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열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박준열은 봉투를 회장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001% 미만, 친자관계 아님. 정은표 회장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 박준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때로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수술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알레르기까지. 정은표 회장이 반박했습니다. 팽이버섯만 먹을 수 있다는 그 희귀한 증상까지 똑같다는 게,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박준열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피어올랐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감상에 젖었나 보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박준열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프로젝트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수와의 협상도 진행해야 하고. 정은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지수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과 그 흉터, 그리고 팽이버섯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열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과 화해의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정은표 회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해의 자리라니. 네, 그동안 오해도 있었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이지수도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박준열이 설명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도 이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좋네. 내가 가겠네. 정은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정은표 회장은 수원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준열과 함께 도착하자 이미 상인 대표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지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은표 회장을 보자 잠깐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0대로 보이는 시장 상인의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지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피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버섯전과 팽이버섯이 가득 들어간 전골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표 회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재개발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게 두렵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단순히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가 이지수 앞에 버섯전을 놓았습니다. 지수야, 이것 좀 먹어봐.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그런데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저 버섯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정은표 회장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이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럼 이건 치워야겠네. 할머니가 버섯전을 치우려 하자 이지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팽이버섯 요리는 괜찮아요. 이상하게 팽이버섯만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정은표 회장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은표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급히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말로 가득했습니다.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데 팽이버섯만 먹을 수 있다. 이건 정서연과 정확히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그 희귀한 케이스. 정은표 회장은 식사 내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지수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지수는 팽이버섯 전골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버섯이 들어간 요리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잠깐 자리를 비운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박준열에게 긴급히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장실 복도에서 정은표 회장은 박준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열 씨,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DNA 검사 다시 해야겠어. 네, 하지만 이미 결과가 박준열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연구소에서 다시 검사하게.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샘플 채취 과정을 확인하겠네.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준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은표 회장은 잠시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첫 번째 DNA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지수는 여전히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내 딸이라면, 만약 첫 번째 검사가 잘못된 거라면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정은표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준열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재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뭔가 이상해. 모든 게 너무 일치하는데. DNA만 안 맞다는 게 말이 되나? 정은표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준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표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철을 다시 꺼냈습니다. 딸 정서연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닮았을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특히 웃을 때의 표정. 서연아, 정은표 회장은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표 회장은 은퇴한 옛 운전기사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이네.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김지훈은 정은표 회장이 막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15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네.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정은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지수라는 사람의 DNA 샘플을 채취해야 하네. 박준열에게는 비밀로 하고 김지훈은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님 몰래요. 무슨 일이십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네. 지금은 믿고 도와줄 수 있겠나?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김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김지훈은 이지수가 자주 가는 카페를 몰래 찾아가 그녀가 사용한 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은표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자신의 구강세포도 다시 채취했습니다. 두 샘플은 이번엔 다른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정은표 회장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밤이면 서재에서 딸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준열은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회장님 댁 앞에 와 있습니다. 곧바로 들어오게. 정은표 회장은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지훈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정은표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소파에 앉았고 김지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연구소에서 받아왔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인됨. 정은표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됨. 이게 정말인가?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내 딸이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은표 회장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왜 불일치가 나온 거지? 김지훈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같은 사람의 DNA인데 결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이요. 김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 누군가? 정은표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준열 비서실장입니다. 김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열이가 왜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오른팔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회장님, 혹시 비서실장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겠어. 하지만 준열이가 눈치채면 안 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직 경찰이 있습니다. 조용히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김지훈이 제안했습니다. 부탁하네. 준열이의 최근 행적을 모두 조사해주게. 특히 금전거래 내역을. 정은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훈이 나간 후 정은표 회장은 다시 DNA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99.99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 지수는 그의 딸 정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준열은 왜 결과를 조작했을까요? 그리고 현장에 폭력배를 보내 딸을 위협한 것도 그였습니다. 내 딸을 위협했어. 정은표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김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준열 비서실장이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밀 계좌라니. 최근 6개월간요 계좌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김지훈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가? 수원.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업체들입니다. 리베이트로 보입니다. 정은표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일부가 현장에 투입된 폭력 조직에게 흘러갔습니다. 김지훈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박준열은 재개발 프로젝트를 빌미로 뇌물을 받았고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이지수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조사해보니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여러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총액이 거의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 그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왔다니.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한 거군. 정은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수가 내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표 회장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당장 회사 감사실장을 불러오게. 그날 저녁 정은표 회장은 회사 감사실장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극비로 진행하겠. 박준열이 눈치채면 안 돼. 정은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실장은 밤낮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비밀 계좌 거래, 명세서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박준열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박준열이 평소처럼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정은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난번 DNA 검사 결과. 기억하나 박준열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기억합니다. 불일치로 나왔죠. 그래. 정은표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연구소에서 재검사를 했네. 박준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검사를요? 응.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왔어. 정은표 회장이 서류를 박준열 앞에 던졌습니다. 99.9999% 일치. 이지수는 내 딸이야. 박준열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설명할 차례인 것 같은데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첫 번째 검사 결과를 조작했나? 박준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박준열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님의 딸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입니다. 정은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아십니까? 박준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회장님이 과거에 얽매여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위협하고 폭력배를 보냈나? 정은표 회장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박준열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은표 회장은 다가가서 박준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딸을 자네가 위협했어. 박준열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딸이요. 회장님은 그 여자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장님은 가족보다 일을 선택하셨잖습니까? 정은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준열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로 돈을 좀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그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 정은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횡령과 뇌물을 보상이라고 하나?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먹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빼돌렸지. 이게 다 증거야. 박준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정은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게. 내일 아침 경찰이 자네를 찾아갈 거야. 박준열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박준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치시다니. 나가. 정은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준열은 마지막으로 정은표 회장을 노려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위협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은표 회장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박준열의 횡령과 폭력 교사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준열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위조 여권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은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가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지수를 찾아가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야라고 대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낸 사이인데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이지수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수 찾으세요. 네, 계십니까? 정은표 회장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떠났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냥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겁이 났나 봐요. 정은표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준열이 보낸 폭력배들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놓쳐버린 겁니다. 정은표 회장은 며칠 동안 이지수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가 활동하던 시민단체에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은표 회장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지수가 자랐던 보육원 원장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혹시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정은표 회장은 김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천안에 있는 세빛 보육원의 전 원장님을 찾아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지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윤지연 전 원장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천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은표 회장은 즉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은표 회장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윤지연 전 원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지연 원장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락받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지수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윤지연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지수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은표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지연 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를 잘 기억합니다. 5살 정도로 보였죠. 경찰이 공원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고 누가 다가가면 움츠러들곤 했죠. 윤지연 원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그 아이가 정말 강하다는 거였어요. 정은표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누군가를 도우려 했어요. 윤지연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무엇을요? 정은표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윤지연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10살쯤 됐을 때 제게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 제 부모님은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정은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죠.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분명히 내 부모님은 너를 찾고 계실 거야 라고. 윤지연 원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찾으러 오는데요? 라고 되물었죠. 정은표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지연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약자들을 위해 싸웠죠. 아마도 자신처럼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은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지수가 그렇게 열심히 쪽방촌 사람들과 시장 상인들을 위해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정은표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윤지연 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매년 4월 20일이 되면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4월 20일이요. 정은표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날은 이지수가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네, 그 아이는 그날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낀대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윤지연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수원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처음 발견된 곳이래요. 정은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매년 그곳에 가니? 그랬더니 지수가 대답했어요. 윤지연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언젠가 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것 같아서요. 만약 그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다면 분명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정은표 회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딸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윤지연 원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버려진 게 아니라고 부모님이 평생 찾고 계셨다고. 정은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은표 회장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닷새 후면 4월 20일입니다. 그날 이지수는 그 공원에 나타날 겁니다. 정은표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4월 2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랗게 빛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을까? 아니면 좀 더 편한 옷을 입을까? 결국 그는 편한 셔츠와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딸을 만나는 자리에 너무 격식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은표 회장은 수원의 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벤치 몇 개와 놀이터가 있는 소박한 공원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십 년 전 5살 된 딸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정은표 회장은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걷고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지수가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올해는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정은표 회장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정은표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수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은표 회장이 앉아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이지수에게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지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지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은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제발 부탁입니다.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이지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놀라 쳐다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젊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이요. 그게 무슨... 이지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줘. 그가 봉투를 이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지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 이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넌 내 딸이야. 정은표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 유괴당한 내 딸 정서연이야. 이지수는 서류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유괴요? 저는 버려진 줄... 아니야. 정은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유괴당한 거였어. 나는 수십 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그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괴사건 경찰 보고서, 당시 신문 기사 딸을 찾는다는 전단지들. 이 모든 게 증거야. 나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너를 찾으려 했어. 내 엄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이지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는 버섯 알레르기와 맹장 수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정은표 회장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와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4살 때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 생일날 찍은 거야. 이지수는 사진 속 어린아이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고. 미안해. 정은표 회장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단 10분. 내가 단 10분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지수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왜 저만 혼자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왜 저는 아무도 안 오는지 정말 미안해. 정은표 회장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찾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지수는 무릎을 꿇은 정은표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에게도 흘렀던 겁니다. 일어나세요. 이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저는 이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야.
정은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지수는 다시 DNA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정말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정은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기도했어. 이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계획, 정은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겠어. 내가 지키려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 지킬 거야. 이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곳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아픈 기억만 있는 곳이 아니야. 정은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이 지키려는 소중한 곳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끊어지지 않았던 피의 끈도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을까요? 이지수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은표 회장은 조심스럽게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는 참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고 노래를 불렀지. 내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뭐였더라? 이지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크레파스로 온 벽에 그림을 그려서 엄마가 놀라곤 했지. 정은표 회장이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정은표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사라진 후 매일 울다가 결국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지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은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고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엔 부족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원 구도심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보수되어 내 생명을 얻었고 전통시장은 현대화되면서도 옛 정취를 유지했습니다. 쪽반촌 주민들은 사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고 시장 상인들은 깨끗해진 환경에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수원 구도심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단상 위에 이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철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의 동네를 지켜냈습니다.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수의 뒤에는 정은표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지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은표 회장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이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지수야, 같이 음식 좀 먹어요. 감사합니다. 정은표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팽이버섯이 들어간 요리였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아시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는 팽이버섯만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은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표 회장과 이지수는 1년 전 제외했던 그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년이 지났네. 정은표 회장이 말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정은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이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정은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